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양지열 변호사님 모시고 법률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본방에서도 여쭤봤고 오늘 가장 어떤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인사들인데요. 네. 현 정부의 인사들인데 일단 검찰 인사를 아까도 좀 여쭤봤지만 지켜보면은 다른 걸 다 떠나서는 제가 본방 정치 코너에서도 한번 여당 쪽 의원님께 여쭤봤는데 다 좋다 이겁니다. 뭐 여러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지만 다 좋은데 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어떤 법치주의자를 자처하는 분들 강조하고 있죠. 강조하고. 근데 이 법치주의라는 건 그 작구에 의한 법치주의도 있지만 법치라는 것은 어떤 그 취지, 어떤 제도의 취지 또는 어떤 원칙에 대한 어떤 견지 뭐 이런 게 법치주의의 기본인 것 같은데요. 제도의 취지. 그러니까 작구에서 뭐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 작구대로 없다고 안 하고 이런 게 법치주의가 아니고 법치주의는 법이 만들어진 취지, 그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를 존중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어떤 덕목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총장 시절에 총장과 인사협의 안 한다고 굉장히 전면적으로 법무부 장관과 대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면 적어도 자신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야지.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총장 자체가 걸석인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인사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잘 해석이 좀 사실 잘 안 되죠. 처음에 아까 이제 법치주의의 뜻에 관해서 이제 법학 교과서에도 그런 부분을 다룹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갑자기 저도 이제 예전에 공부했던 일이 떠오르는데 저는 뭐 법학 교과서 읽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게 있고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게 있는데 그냥 법에 있는 그대로 법부를 빌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도 그냥 다수의 의결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니까 법대로 한다는 게 형식적인 법치주의인 거고,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따라서 법을 존중하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법의 취지를 거스르지 않은 대로 이제 따르는 게 법치적인 법치주의라는. 제가 해석이 틀리진 않았군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때 과거로 좀 시기를 좀 돌려서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시 검찰총장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우리 법에 보면 검찰청법에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이 의견을 들으려고 한 건 그냥 듣고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실제 협의를 하라. 해라.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다만 이제 추미애 당시의 법무부 장관은 듣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다 사실 똑같이 검찰 출신들이니까 그렇게 밖에 나가서 그렇게 무슨 뭐 명단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식으로 듣지는 않겠다라고 해서 충돌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거 설명해 주시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아예 그 과정이 생략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잠깐만,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아예 없으니까 의견을 안 들어도 되는 건가? 그 논리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요. 그러면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만약 누군가가 물으면은 예를 들어 지금 총장이 없잖아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은데 그거는 법치주의자들이 할 일은 아니는 거란 말이죠.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세게 부딪힌 것은 추미애 장관이 어떤 인사안을 가지고 그냥 보여줄 뿐,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건 협의를 하라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주장을 했던 그 총장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법치주의자라면 그 어떤 제도의 취지를 진짜 본인이 이해해서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이번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럼 인사에 있어서는 논리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총장을 반드시 인사는 협의를 해서 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엄중하게 지시를 하고, 본인이 왜냐면 그거 부딪혔잖아요. 장관하고. 사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아까 본방송 중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강조했던 대통령으로서 공약으로 본인이 직접 뭐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내놨던 것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도 과거보다도 검찰이 훨씬 더 정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도 관여하지 말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인사 독립권을 주겠다. 그리고 예산도 독립권을 주겠다.
라고 본인이 그랬거든요. 검찰에요. 그게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총장이 없이 그러니까 저는 들은 생각에 예. 이제 말씀을 지적을 하시니까 예. 아 그럼 총장이 지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총장을 거꾸로요. 안 치고 만약에 이렇게 인사를 줘버리면 그때 한 약속을 지키려면 관여를 못 하잖아요. 총장이 맘대로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혹시 근데 그렇게 총장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왜냐면 법치주의자를 자처하는 분들이니까 네. 그러면 그 제도의 취지가 무엇이고 그 제도의 취지를 또 본인들이 강하게 본인이 주장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부가 바뀌고 정권을 가져왔으면은 자신이 주장하던 그 바를 실천에 옮겨야죠. 그렇다면 총장을 빨리 임명해서 장관한테 너 혼자 하면 안 되고 총장과 반드시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강하게 주장했잖아요. 총장과 반드시 실질적 협의를 해서 인사를 내라. 이렇게 해야지 법치주의자 아닌가요, 그게? 글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언론에서도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한 검찰총장의 그만한 힘을 가진 검찰총장을 못 뽑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많은 힘을 실어주기로 했는데 검찰총장을 덜컥 뽑았는데 이게 자신의 뜻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좀 본인도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언론에서 할 정도로까지 뭔가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건 분명하죠. 예.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을 뽑는 데 있어서 만약에 정말로 단적으로 뭐 문재인 정권 시절처럼 예. 갑자기 대통령이 탄핵되는 바람에 인수위도 없이 예. 출범을 해서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다 인수위 정상적으로 거쳤고 하는데 왜 검찰총장을 안 하시는 3월 거죠? 10일에 당선이 됐고 예. 또 본인이 검찰총장이라 검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뤄질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양 변호사님 말씀 따르면 검찰총장을 밀리는 이유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골라내느라고 그거밖에는 해석이 안 된단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본인이 이제 두 가지가 다 맞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검찰을 믿고 검찰을 독립시키겠다고 했는데 만약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그렇죠, 걱정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는 논리적으로 안 맞아 떨어지니까 저도 이걸 뭐 모르겠습니다. 억측을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설명이 안 되니까. 그리고 정말 어떤 왜 법치주의자임을 자부하는 분들이 왜 수많은 어떤 그 법의 취지랑은 혹은 자신이 주장한 거랑 다른 약간은 편법으로 보일 수도 있는 행위를 선택할까? 제가 이 얘기를 왜 이 말씀을 왜 법치주의자를 자부하는 분들이 인사검증은 법에도 없는 법무부에 굳이 법을 아주 어떤 논란이 있게 해석해가면서까지 거기다 인사검증 제도 자리를 갖다 놓고 왜 굳이 총장은 아직까지 총장 인사는 미루면서 총장과의 일말의 협의도 없이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인사를 하는 이런 어떤 편법적 상황을 용인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법치주의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법치주의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의미의 법치주의는 예. 권력이 자의적으로 지배를 하는 게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예. 법에 정해진 바를 따라서 하는 게 법치주의인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에 나온 게 예.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건 법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형식적 법치주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검찰이 직접적 수사 권한을 많이 없앴지 않습니까? 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부활을 시키는 방법이 법은 국회가 만드니까 이게 법무부령하고 시행령, 대통령 시행령을 만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버리면 그 법대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법을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법을 만들어서 그걸 지배한 거거든요. 이건 법치주의가 아니죠. 법치주의가 사실은. 아니고 그거를 우리가 언론에서 표현한 법기술자라는 그거를 이제 법에 의한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라는 그런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 법에 의한 지배다.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고 법률가에 의한 지배를 혹시 법에 의한 법치주의로 등치하시는 거 아닌지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법률가가 하면 모두가 법치주의고 그건 아니죠. 절대로. 그리고 이제 늘 뭐 여러 번 같은 말씀을 뭐 저랑도 의견을 같이 하셨던 것 같은데 본인들이 옳다라는 부분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행시키는 방법 자체가 제도의 틀을 어긋나면 안 된다라는 게 편법을 자꾸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민주주의 국가의 예. 원리라는 거죠. 그게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제도의 틀을 어겨가면서 하게 되면은 국가의 시스템이 엉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이게 법조인들이 하는 농담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물구나무 섰다라는 예.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예. 왜냐하면 법의 순서는 엄연히 헌법이 있고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 건데 예. 가끔 가다 보면 이게 피부에 닿는 법은 시행령 그리고 예.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는 시행령이나 규칙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걸 이제 예. 법률가들이 법치주의가 물구나무 섰다는 표현을 예. 쓰는데 그런 상황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또 인사 얘기 좀 하나 해볼까요? 네. 경찰 치안감 인사요. 아까 그 정치 코너에서 제가 그 패널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감은 와요. 이제 어떻게 된 건지 그 상황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청와대와 완전한 어떤 그 인사 협의가 있고 나면 사인하기 전에 경찰이 발표를 했던 게 관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사안이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안은 지금 사안은 행안부나 혹은 청와대나 어느 쪽에서 이 안 맞아. 이 안 맞아. 이러니까 경찰에서 그렇죠? 하고 네. 발표를 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이건 추정입니다. 이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찰이 그것도 없이 내 맘대로 할래 이렇게 하는 건 그럴 수는 그건 상식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식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대통령인데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게 사인이 안 돼서 발표를 하는데 행안부나 청와대에서 적어도 이게 최종 아니야 하니까 경찰은 발표했을 가능성이 아무리 봐도 그게 상식적으로 높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는데 지금 경찰이 보니까 된통 뒤집어 쓰는 건 뭐냐 하면은 사인을 안 하고 발표하는 그 관행을 유지하니까 네네네. 이 행안부에서는 행안부나 대통령실에서요 이게 맞아 이래놓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군가 제가 추정입니다. 누군가 네. 뒤집은 거예요. 누군가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뒤집어 놓고 이게 이러면 비판일 것 같으니까 어떨 가능성이 많냐? 사인 안 돼 있잖아 이놈들아. 사인이 안 돼 있잖아 이놈들아. 이게 무슨 이거 아니야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사인이 안 되는 건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은 그거 독박 뒤집어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추정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랬느냐 하면 그건 아까 지금 언론에서 분석이 나오듯이 정말 경찰 길들이기를 하려고 사인 안 된 걸 탁 놔두고 이걸로 가 그래놓고 발표를 툭 하니까 그거 사인도 안 된 걸 이랬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엔 옛날처럼 행안부나 대통령실에서 최종안 오케이 하고 했는데 확 뒤집힐 사유가 생긴 거예요. 누군가가. 예. 그랬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사인 안 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사인. 그건 경찰 측에서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했던. 근데 사실 이게 그 경찰 측에서 인정한 게 두 가지 있는 거죠. 그 동안에는 분명히 사인 안 하고 발표한 게 맞다. 우리도 그렇게 했었다 늘. 근데 이게 문제라고 하니 앞으로는 안 하겠다. 근데 관행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바꾸면 안 되는 게 관행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경찰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사실 그건 볼멘 사과였다고 저는 들려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이렇게 해왔지만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왜냐면 사인이 없는 상태에서 발표를 했으니까요. 네, 그건 맞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정말 경찰로서 만약 그랬다면 미치고 한장을 노리실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일반 회사에서도 결재권자 할 때도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행안부 장관이나 이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면 경찰이 정말로 최종 재가도 없었는데 이거 우리 인사한 까? 이런 게 아니면 진짜 실무자가 아니 여러 개 있는데 실무자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나요? 근데 그것도 치안감 인사를 순경 인사도 아니고 그렇다면 99% 그러니까 뭐 가능성은 몇 %인지 모르죠. 우리야 추정이니까. 그러나 충분한 사인, 이게 최종안이란 충분한 사인이 왔기 때문에 어디선가 분명히 신뢰할 수밖에 밖에 없는 어디선가 충분한 사인이 왔기 때문에 발표를 했겠죠. 발표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야야야 누가 그거 아니야. 야 바꿔야 돼. 그렇게 돼 누군가 그랬냐가 이제 밝혀져야 될 것이고. 근데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발표가 되고 충분한 사인이 있었는데 또 누군가가 만약에 관여해서 바꾸어서 그렇게 된 거라면 사실 그 시스템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건 이게 경찰은 관행이었다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사인 안 된 걸 발표한 게 스스로 잘못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윗단계가 어딘가는 모르지만 예. 뭐 장관단인지 아니면 뭐 청와대 대통령실에 어디든지 간에 일단 공식적으로 발표된 뒤에도 또 번복이 될 정도만큼 의사결정의 일관성이 없었다는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한번 정말 왜냐하면 이 전후 과정을 굉장히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는 게 인사가 만사라는 측면도 있고 국가의 시스템이 이렇게 한 나라 치안감 인사가 막 2시간 만에 막 바뀌는 건 7명이었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건 사실 경찰들 입장에서도 이유가 어찌됐든 조직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그럼요. 꺾이는 거고 예.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한 20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예. 소장 최고위급이죠. 군대로 예. 치면 소장, 예. 중장, 사단장들이 예. 갑자기 저기 뭐 전방부대 가라 그랬다 갑자기 후방부대 가라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설명대로 경찰이 최종 재가도 안 된 걸 마음대로 발표했다면 이건 중범죄죠. 이거는. 그건 있을 수 없죠. 아예 있을 수가 없죠. 있어서는 안 되고요. 네, 있을 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장관 사인이나 대통령 사인 안 돼 있는 걸 발표하는 바람에 정말 이걸 뭐 이 세속적인 용어로 아까도 썼지만 독박 쓰게. 근데 진짜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결국에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이게 하필이면 예. 경찰국 신설에 경찰들에서 전반적으로 반발을 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 또 보면서 야 이러면 혹시 경찰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길들이려고 이랬던 거 아니야? 이런 예. 여기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그렇죠. 나오는 거죠. 이 상황 다른 때도 아니고 경찰이 인사와 관련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잘못했다는 게 네. 나오니까 또 공교롭게도 이런 문제가 네. 생기는 거죠. 근데 하여튼 만약에 그럴 리는 정말 없다고 생각되지만요. 사실 경찰이 어딘가에 죄가 없이 자기들 인사를 자기가 발표했다 이러면은 저는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뭐 과거에 흔히 뭐 검난이라는 표현도 썼지 예.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썼던 일이 있었죠. 예. 근데 경찰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없죠. 예.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구조 자체가. 경찰의 구조가 철저하게 이게 뭐 누군가가 주동이 돼서 어찌 보면 그렇게 큰 소리를 내가면서 정부에 정면으로 대항하지 못했죠. 예. 지금 구조 자체 그렇고 그렇습니다. 흔히 하나 말하면 예. 늘공 중에 늘공이 경찰이거든요. 예. 경찰은 상부에 그냥 인사권자에게 잘못 나면 그렇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경찰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이유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예. 그리고 또 어떤 나간 검찰 출신의 밖에 나가서 변호사라는 사람들과의 어떤 긴밀한 연계 여전히 권력이 유지가 되는 유지가 거거든요. 돼요. 그리고 여기 한마디 하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예. 다 가지고 있으니까 봐줄 사람 봐주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권력이 유지되고 그러니까 나가도 언제나 되니까 검찰의 어떤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서 저항도 하고 예. 아주 조직적으로 예. 저항도 하고 왜냐하면 그게 어떤 강한 어떤 돈하고도 연결돼 있고요. 아니 뭐 당장 검찰은 또 정치권에도 계속 그러니까요. 여기 이어져 있는데 그런데 경찰은 그런 인사 건- 없으면은 예. 인사권자가 예를 들어서 엿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경찰 마음대로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아마 합리적인 판단일 겁니다. 경찰이 마음대로 했다는 설. 그렇다면 분명은 누군가가 사인을 분명하게 줬겠죠. 이게 최종환이니까 최종환 오케이 했는데 그게 2시간 만에 막 뒤집히다 보니까 이게 큰일이거든요. 사실 굳이 따진다면 혹시 그 최종안을 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네. 잘못된 최종안이었다면 그 사람이 사실은 잘못한 것일 수도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된 그러니까요. 거라면 이건 정말 어떤 시스템의 어느 부분이 구멍이 났었는지 네. 그 다음에 정말 확신을 주고 이게 최종안이라고 사인을 보내가지고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그게 뒤집혔다면 그건 정말 그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뭐냐면 누군가 한 명이 경찰 수뇌부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게 되니까요. 참.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권이 바뀌고 정말 좀 예를 들어 제가 늘 이 자리에서 몇 번씩 강조하는 말이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권이 바뀌고 자꾸 똥볼을 차고 실수를 하면 저거 봐라 이제 뭐 내심 즐길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국민들은 정말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이거 막 경제는 막 지금 네. 막 흔들흔들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전 문제도 이건 뭐 제가 양 변호사님께 여쭤볼 문제는 아니지만
반대로 가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원전 폐지가 철학이 네. 원전 써야 된다는 철학이면 복구할 수 있죠. 근데 저 정권과 달리하기도 완전히 반대되는 거 말고 왜 원전 폐지를 얘기할 때 국민들이 동의한 부분이 있는가? 그건 안전 문제하고 그 폐기물 문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좀 얘기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원전을 그러니까 원전을 이제 포기하는 쪽으로 가느냐를 놓고도 굉장히 초기에도 말이 예. 많았었고 문재인 정권에서 결정을 할 때도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거쳤던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반대 방향으로 말씀하신 걸 반대 방향으로 돌리더라도 반대 방향으로 돌릴 만한 충분한 어떻게 보면 설명이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무조건 이전 정권이 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하면 그 방향에 대해서 찬성했던 국민들조차도 갑자기 글쎄요. 잘못한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과연 정말로 지금 현재에 있어서 뭐 대표적으로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100%를 써야 된다는 쪽에는 원전은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폐기물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때문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유럽의 에너지 정책에서도 원전을 포함시킨다고 했지만 예. 그런데 그 포함시키는 데는 조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건들이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핵폐기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2045년까지만 새로운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원전 의존도가 높으니까 갑작스럽게 그걸 뺄 수는 없기 때문에 클린 에너지에 원전을 포함시키긴 했지만 그것도 조건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길게 보면 이것도 원전은 포기하는 쪽으로 가는 게 흐름인 거거든요. 그런 게 세계적인 흐름이 맞고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그 원전을 안 쓰면 전기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런 게 분명히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국민들한테 설득하면 이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원전을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이 그 우려하시는 폐기물 문제는 향후 이렇게 할 것이고 적어도 아니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가 일본 쓰나미 때 말입니다. 네. 일본이 과연 우리보다 안전의식이 없을까? 이런 근원적인 거기는 그래도 어떤 관료적이고 매뉴얼 따라 또박또박 하는 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과연 그보다 나을까? 네. 근데 이 어떤 블랙스완이 이런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만약에 그러면 절대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우리가 감당 가능한 사고인가? 이런 비용을 모두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 정권에서도 굉장히 모순됐다고 환경단체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게 국내에서는 그러면 원전을 이제 장기적으로 좀 폐지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왜 밖에 나가서는 자꾸 수출하고 다니느냐 모순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었을 때 당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의 명분은 환경이 다르지 않느냐 우리나라랑 우리나라는 굉장히 좁잖아요. 예, 좁지 않고 도시 밀집 지역, 인구 밀집 지역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걸 다 따져서 그래도 현실론이 있으니까 이 전기세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러면 이런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던 부분은 공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예를 들어서 폐기물 문제는 외국에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전기세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니까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얼마 만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원전을 아까 안전 문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그 감시 시스템이 이 원전을 운영하는 사람은 너무 갑작스럽게 외국 지적이더라고요.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 감독하는 사람하고 운영하는 주체랑 너무나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독이 안 될 것이란 굉장한 다른 나라보다 훨씬.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우려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요. 그러면 정부가 저는 얼마든지 이건 어떤 환경에 대한 차량 부분이고 정부가 바뀌면 다른 각도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무조건 전 정부 4, 5년 놀고 한심하다는 듯이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정책을 돌리려면 진짜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먼저 근데 그 고민을 할까 하는 의심이 들게 완전히 저건 무시하니까 저쪽에. 그래서 그런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정권에서도 이른바 과정상 사회적 합의 과정이라는 걸 거쳤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그런 그 합의를 돌린다라는 의미는 그런 합의 비슷한 것이라도 또 있어줘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지만 다시 선회를 해야겠구나. 근데 이렇게 그냥 돌려버리면 바라보기에 따라서는 그냥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정말 그런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보기에도 어떤 이 원전의 운영 주체와 감시 주체가 너무 다 가깝다는 지적이 있으면 이건 앞으로 이렇게 완전 분리시켜가지고 투명하게 관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원전을
향후 몇십 년 동안 없앨 수밖에 없다는 세계적인 추세라도 우리는 비용과 이런 측면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어떤 뭐 이런 설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고민의 과정을 그건 다 우리의 자산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고민의 과정, 합의의 과정은 다 자산인데 그걸 일거에 그냥 가치 없는 일로 묻어버리고 우리는 할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참 소모적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야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뭐 커다란 배라고 한다면 이게 한번 돌았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라면 그렇게 큰 어떤 결정이라면 적어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과정도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고 하는 거 아까 법치주의 얘기했지만 법을 따질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을 따질 때도 있지만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정책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말 소모적 논란인 주제를 많이 꺼내들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예를 이전 정권이 뭘 잘못했으면 실질적인 부분을 뭐 탁탁 개선하는 느낌이 아니고 소모적 논쟁을 자꾸 꺼내드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뭐 원전 같은 건 실질적인 부분인데 이런 실질적인 부분은 좀 더 근데 치밀하게 예를 들어서 과거 정부는 이러이러한 판단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갈 생각이고 그러면 정말 뭐 그거는 찬성하는 분들도 꽤 생길 것 같아요. 뭐 이런 전기세 어떡할 거야 근데 만약에 당신들이 이렇게 환경을 얘기하는데 당신들은 위험도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전기세 어떡할 거야? 그럼 국민 여러분 판단을 하셔야 된다. 뭐 이 상황에서 전기세를 얼마까지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위험해도 원전을 잘 관리하면서 안고 갈 것인지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이런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는 이 안전에 대한 부분,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는 이렇게 밀착이 돼서 위험했는데 이건 앞으로 완전히 이렇게 분리시키겠다. 폐기물 문제는 저기가 저 나라 저렇게 하는 대로 그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랄까. 이 정도 하면 근데 과거 4, 5년은 엉망진창이었죠. 완전 우린 살립니다. 수출도 할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준비라는 느낌이 없으니까요. 큰 느낌이. 그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글쎄 말입니다. 좀 정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충분한 설득 과정이 없다는 거. 그리고 설득 과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나? 이런 근원적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해법이 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과연 고민을 해보고 저렇게 하나 하는 게 아니면 아예 그냥 난 반대로 갈래. 이런 생각인가?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데서 제공되는 정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이 주변에 어떤 분들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정책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의 얘기만을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좀 편향된 정보만을 혹시 취합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편향된 정보를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아까 처음 저희 시작했던 인사의 문제로 돌아가거든요. 그게 어떤 권력 요직을 다 어떤 동질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런 문제의식은 안 생기는 거죠. 내부에서 논의가 안 되겠죠. 아예 안 생기는 거죠. 걱정입니다. 비도 오는데 오늘 일찍 마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